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와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화사한 옷으로 스튜디오를 밝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또 외주 노동자가 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있는 그래서 숨지는 사고였는데 도대체 그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많은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 김용균 씨의 그 안타까운 사고가 아직 우리에게 잊혀지기도 전입니다. 예. 그리고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따서 소위 김용균법도 이제 공표가 됐죠. 아직 그렇죠. 시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결국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된 것이고 예.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해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예.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나눈 것처럼 고 김용균 씨의 사건과 유사한 것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새에 무려 이번 사고까지 해서 34명이 숨졌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주업체들의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재발 방지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이고요. 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법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이 법을 운용하는가 또 예방하는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 법을 바꾼다라는 것보다 잘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렇죠. 하셨지만 근데 법이 아직도 물러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업살인법 같은 그 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법들이 도입이 된다면 이렇게 죽게 지금 10년 넘게 34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이제 그냥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우리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우선 그거부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했죠. 이것이 이제 예. 김용균 법이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라는 예. 법은 사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하고 그 기업주는 직접 책임을 끝까지 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다시 법을 재차 개정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볼 요소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개정된 법이라도 예. 제대로 적용을 하고 예. 제대로 정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예. 책임감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이 일하던 현장을 보고서는 내 아들이 똑같이 내 아들과 똑같은 그런 다른 아들들이 여기서 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그 기사가 굉장히 크게 울림으로 와닿았거든요. 기업의 대표들이 자기 아들은 거기에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 모두를 살리는 그런 선택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젊은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정책 실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IQ를 통해서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없이 매달 50만 원 지급. 서울시가 20대 청년 1,6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이게 화제였는데요. 조금 더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 19세부터 만 34, 그러니까 34세까지의 청년 네. 중에서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소득 수준도 있어야 되고 미취업 기간도 있어야 되고 조건을 맞추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취업 준비 수당 같은 거였죠? 그렇죠. 이제는. 조건부 수당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기본 수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 소득처럼 무조건적으로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울연구원과 랩 2050에서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어떤 예. 정책이냐면 무작위로 조건 없이 청년 1,600명에게 수당을 주고 예. 그 1,600명이 수당을 받는 청년들의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 예. 이러한 실험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입니다. 예, 과연 이 같은 실험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서울시 조건 없는 청년 수당 검토 배경은 아마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50만 원 탁 주겠다.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냐면 50만 원씩 다 주면 청년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럼 그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당장 신문 기사들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험을 제안을 한 것이고 실험 방법은 일단은 2,400명을 청년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8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중에 800명 두 그룹 1,600명은 지급 방법이라든지 방식을 달리해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800명은 아예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본소득으로서 50만 원을 지급받는 이 1,600명들의 생활 태도를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야.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정말로 자기 개발도 잘하고 취업이라든지 창업의 능력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더 넓게 봐서 기본소득의 50만 원을 서울시 모든 청년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의 혈세로 뭐 다 주겠다 이러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비교가 확실하게 나오고 또 무작위로 청년들을 뽑으니까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뭐 문제다, 연구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취직이나 이런 것도 연계하지 않고 800명한테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취직을 연계해가면서 얼마나 그 취직이 독려되는지 그런 조건들을 갖다 다 지키는지를 따져가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주고 그리고 아예 주지 않고 이 새 실험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게 핵심인데 그럼 이 정책 사업을 직접 제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정책연구소 랩2050의 이원재 대표님이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실험입니다. 마치 네, 감사합니다. 뭐 신문에 주로 나오는 영국의 모 대학이 이런 실험을 갖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연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실험인데 자 네네. 일단 2,400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1,600명은 조건을 일단은 800명은 조건 있게 800명은 네네. 조건 없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0명은 비교군으로 아예 주지 않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해보자라고 한 게 주요 내용인데 왜 이런 실험을 제안을 하신 겁니까?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굵직한 복지 정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기초연금, 노인들에게 가는 기초연금도 모든 노인들에게 처음에 20만 원씩 준다고 했다가 현재 이제 그 상위 일부 소득자들을 제외하고 제공하는데요. 굉장히 큰 정책이죠.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금 사실 아동에게 지급하는 거지만 모든 부모에게 7세 미만의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거죠. 무상보육도 그렇고 우리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청년이 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배와 복지를 할 때인데 이번에는 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검증해서 예산이 세지 않게 효과가 명확하도록 정책을 진행해보자 이런 취지로 정책 실험을 제안한 것이고요. 정책 실험이라는 것이 지금 핀란드를 필두로 해서 뭐 스페인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폴리시 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정책 도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누군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듯이 해서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도입을 해보자. 이런 그 제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자체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전에 청년 수당을 취업을 연계해가지고 특히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줘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 수당 자체가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다. 그런 효과는 있더라라고 하는 입증들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쉽게 말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청년들에게까지 지급되는 이런 수당도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이 실험을 갖다 관찰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은 거의 없고 여유가 있는 집안의 청년이겠죠. 그렇죠. 이제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이 대상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유한 청년은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 서울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서 굉장히 부유층이신데 서울에 오피스텔을 한 채 자녀에게
사주시고 본인 명의로 해놓은 다음에 자녀는 거기 가서 살게 하면서 가구를 독립을 시키면 1인 가구 청년의 빈곤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 가리는 것 자체가 부모의 어차피 소득과 자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이 가려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나 그런 갈등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취업한 청년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극적인 이제 일도 있었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자리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계속 전전할 수밖에 없는 당장의 생계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국제적인 흐름은 이런 분들에게도 국가가 소득을 지원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혁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흐름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국제적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실험을 해서 정말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니까 약간 조건이 있긴 했지만 취업이나 창업이 기존의 실업급여에서 이 취업이나 창업한 분들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건 없이 주면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야,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복지 정책의 그 근본 철학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근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항상 복지를 얘기할 때 가장 지금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후 관계가 뒤바뀐 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층을 가려내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는 게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의 경우에 작년에 이게 보건사회연구원 국책연구소죠. 거기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상위 10%만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치면은 상위 10% 아동수당 그냥 다 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모두 다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떤 분배를 할 때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효과적인 것은 모두에게 그냥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형평성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더 도와줘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더 많이 버는 분들에게 더 많이 거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소득 계층이 나 가난해요라고 입증하면서 좀 자존심, 자존감을 이제 훼손돼 가면서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도 없고요. 거둘 때 그냥 잘 걷어서 나눠줄 때 너무 많은 행정조직, 공무원 조직 만들지 말고 아주 간명하게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나눠주면 다들 당당하게 이 분배된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정책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조건일 때가 상당히 더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정책이 실제로 입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실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단 가설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검증하는 건데요. 가설적인 결과는 이 청년들은 사실 가장 혁신적인 세대여야 되잖아요. 미래 세대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은 청년 세대가 아주 위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 여론조사에서도 이 작년 10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20대가 나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낮아요. 전 세대 중에서. 50대, 60대보다도 낮고 실패가 두렵다는 대답도 가장 낮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런 걸 보장해주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면서 우리나라 역동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고용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경직성의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랩 2050 이원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일단 이 실험의 어떤 취지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부작용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월 50만 원씩 20대 청년들에게 다 준다. 언뜻 생각해도 이러다 보면 서울로 막 20대 청년들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청년복지, 혈세 낭비. 이 논란의 핵심은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청년의 기본적 삶을 돕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까요? 일단 모든 정책이나 모든 제안에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부정적인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금 무조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소득 이상의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을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똑같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근거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청년 수당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사회에 신뢰하는 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실험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사다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반대한 측에서는 유흥비로 쓰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급한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보면 이러한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수당을 받은 청년들 중에서 41%가 취업과 창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엄청난 퍼센티지예요. 거기다가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아니 단순히 생각해봐도요. 저 뭐 1시간에 10,000원씩 시급을 준다고 쳐도 그럼 50시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50시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가능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서울시는 이러한 반대, 아까 뭐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조건 없는 청년 수당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효율적이다,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정책 실험의 추진 여부라든지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남은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조건 없는 청년수당 도입 시 기대의 효과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청년들이 50만 원 청년수당을 만약에 허투루 쓰게 되면 그 세금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당을 주지 말고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비판의 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일자리를 구하려면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기회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수당들을 통해서 본인이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통해서 본인의 실효성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청년 수당을 받는 한 청년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는데 예전에 받았던 다른 이 수당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한 조건이 붙어 있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조건이 없는 수당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그걸 위해서 본인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들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 실험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600명과 800명 이제 실험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실험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청년들의 조세 저항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사 먹는 모든 것들에 왜 이렇게 세금들이 붙어 있어서 내가 술 한 잔을 마시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아동수당이 딱 통장에 찍힌 걸 보니까 야 세금 낼만 하구나. 세금도 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고백들을 청년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수당을 통해서 이 단지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선사해 주는 것 이외에도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떻게 흘러가며 선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배우게끔 하는 그런 실천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수당이 단순히 50만 원을 매달 기본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회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예. 지금은 일자리가 창출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에 노력하고 그럼 나도 이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의지들이 선순환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가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50만 원의 가치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각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50년, 60년을 세금을 내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선순환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혈세를 허투루게 쓰는 일들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관리 감독이라는 게 먼저 무조건적인 지급이니까 지급에 대해서 뭐 조건을 따지는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문제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당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연계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를 계속해서 뭐 검토하거나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수당을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당이 더욱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건 없는 청년 수당을 모든 청년들에게 확대하는 그런 결단들이 내려진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른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6개월 정도는 그 정도의 투자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조금 더 낼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도 조건 따져가면서 행정비용 내가면서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확 풀어서 청년들 한 15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렇게 그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께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청년들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혈세를 풀겠다고 한다면 반발이라든지 저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집단이라도 2,400명의 청년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이 청년들이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단순히 조건이라든지 사실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경제적인 조건이고 맞아요. 지금은 내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이 사실 안정적이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청년이라도 이러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사회가 나를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년들이 그 다음의 기회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취업 촉탁 같은 것도 좀 사라지지 않겠어요? 네. 아니 청년들한테 그런 투자들을 사회가 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또 알아서 자기 그런 일자리를 위한 시간들을 마련을 하고 간다면 굳이 부모들이 구차하게 청년 취업 청탁하고 뭐 이런 그런 부조리들도 좀 근본적으로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무튼 실험이 어떻게 결과를 내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최단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